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한국자연성연구소 김지학입니다. 반갑습니다. 화면은 맨 앞으로 좀 보내주시겠어요? 제가 위로 가는 게 안 눌리는 것 같아요. 오늘 피해 생존자분들과 함께 일상에 대해서 또 꿈꾸시는 삶에 대해서 희망에 대해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런 평범하고 당연한 일상을 꿈꿀 수 있으려면 어떤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오늘의 마지막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당연하고 마땅히 보장받아야 될 일상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먼저 점검해보고 그 후에 이런 차별과 억압과 폭력의 구조를 끝내고 우리가 어떤 꿈을 꿈꾸고 살아내야만 모두에게 그런 일상이 이뤄질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상의 기준을 허물고 함께 사는 체계를 만들자라는 제목으로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누가 정상인가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선생님, 이 세상에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기준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많이 나눕니다. 그렇죠. 정상이라는 표현을 정확히 쓰진 않지만 비슷한 표현들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누가 더 똑똑하다, 누가 더 보편적인 인간이다, 누가 평균은 한다, 누가 더 효율적이다, 누가 더 멋있다, 누가 더 예쁘다, 날씬하다, 잘생겼다, 똑똑하다, 근면성실하다, 건강하다 라는 모든 기준들이 사실은 정상의 범주에 해당하냐 그렇지 않냐를 가르는 기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장애인과 비장애인 중에서 누가 이 사회의 정상이라고 이 사회가 말하고 있나요? 비장애인이죠. 그러면 날씬한 것과 뚱뚱한 것에서는 뭐가 정상이라고 이 사회가 말하고 있나요? 날씬한 것. 또 그러면 젊은 사람과 나이 먹은 사람, 노인 중에서 누가 정상이고 기준이 돼야 되나요? 이 사회에서? 젊은 사람이죠.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은요? 정상. 건강한 사람이 정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기준들이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들어와 있고 내가 이것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기준에 저항을 하고 도전을 하고 바꿔내려고 하지 않으면 나도 그 기준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화장품 광고만 보더라도 주름을 없애라 합니다. 근데 인간이 늙어가는 과정, 살아가는 과정이 주름이 생기는 것인데 어떻게 주름을 없앨 수가 있죠? 아프지 말라 합니다. 건강관리하고 자기가 잘 살면 아프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세상입니다. 근데 그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이 공부 잘해서 대학교 가면 되고 뭐 부산에 일자리가 없어? 그럼 서울 가면 될 거 아니야. 모든 것을 개인의 탓으로 말하는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개인의 선택과 잘못으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위치에 처해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는 구조로, 제도로, 문화로 만들어져 있고 우리는 그 안에 존재하는 한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실히 열심히 노력해도 바꾸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나라 전 세계 7대 경제 대강국이라고 합니다. 전쟁 직후에 그렇게 황폐했던 땅을 이렇게까지 잘 살게 만들어낸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노인 세대입니다. 그렇죠? 피땀 흘려서 일했고 등골이 휘게끔 일을 했습니다. 근데 노인들 둘 중에 한 명이 가난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세대가 뭐를 잘못했나요? 성실히 살지 않아서 가난한 거예요. 2명 중 1명이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개인의 문제일까요? 아니죠. 국가와 사회에 무언가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전쟁 직후의 세대보다 요즘 청년들이 살기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청년도 10대, 20대에도 살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우리 아버지 시대, 할아버지 시대보다 못 사는 첫 번째 시대의 세대가 왔고 결혼을 못할 거다, 집을 못 살 거다 라고 대부분 그렇게 자기 자신의 삶을 예측하며 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세상을 지금 청년 세대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청년 세대들이 공부를 안 했나요? 대학교를 안 갔나요? 자격증이 없나요? 영어 시험을 안 봤나요? 컴퓨터를 못 하나요? 이전 세대보다 사실 공부나 자격증 시험이나 이런 걸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했지는 않거든요. 근데 점점 못 살게 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네가 열심히 하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라고 계속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죠. 정상이라는 사람이 있으려면 비정상을 만들어놔야 됩니다. 비정상인 사람이 없으면 정상이라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애인을 비정상이라고 규정을 해놔야 비장애인들이 아 그래 내가 정상이지 라고 생각하며 살 수 있는 사회가 돼요. 그래서 모든 장애인이 어떤 유형의 장애를 가졌어도 정도가 어느 정도여도 함께 이 사회에서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어떤 장애가 있으면 비정상이야. 장애도 이 정도를 못하면 비정상이야. 함께 우리와 살 수 없어. 학교 다닐 수 없어. 직장 다닐 수 없어. 그냥 집에 있는 게 낫겠어. 그냥 병원에 있는 게 낫겠어. 이 사람은 돈도 못 벌지, 쓸 돈도 없지, 우리 사회에 도움이 안 돼. 비정상이라는 줄을 쫙 긋고 그 아래로 그 사람의 위치를 시켜놔야 비장애인들이 내가 정상이지. 그렇지. 내가 기업에 도움이 되고 국가에 도움이 되고 나 정도는 일할 수 있어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노인에게도 똑같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노인은 힘이 없어, 늙었어, 돈을 못 벌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세상이 돼야 돼. 어린이 청소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없어, 느려, 개념이 없어,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한 30, 40대 정도, 40, 50대 정도 돼야 경험이 있고 연륜이 있는 거야. 비정상이라는 기준을 쫙 꺼놓고 포함되지 못하게 합니다. 배제시키는데 그 배제를 합리화하는 기준선을 만들어주고 그 위에 있는 사람만이 정상이라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비정상은 규정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진짜 실제로 비정상인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자본주의적인 관점에 의해서 국가와 기업에게 돈을 버는데 그들이 이윤을 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비정상으로 규정해 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규정을 통해서 정상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차별을, 폭력을, 억압을 합리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상성이란 차별과 폭력, 억압을 합리화하는 이름입니다. 이것의 또 다른 이름들은 이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원래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나아. 원래 장애인보다 비장애인들이 일을 잘해. 돈을 많이 써. 원래 이 사회는 결혼하고 애 낳고 그래야 정상적인 가족의 모습이야. 그거 안 한 사람들은 국가의 가정에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원래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서울에 가서 좋은 대학교 다니게 돼 있어. 공부 안 해놓고 무슨 그걸 차별이라고 해. 여러 이름들로 차별과 폭력과 억압을 정상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이름이 이 정상성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요즘에 계속 많이 들으실 텐데 이것을 젊은 사람들에게도 계속 익숙하게 만드는 단어가 공정함입니다. 근데 공정함은 우리 사회에는 어디에도 공정함은 없습니다. 출발선이 공정한 사람도 없고 과정이 공정한 사람도 없고 결과적 공정은 우리나라는 꿈도 못 꿉니다. 근데 공정하다, 이미 이 사회는 공정해졌어 라고 말하는 정치인들, 언론들, 경제인들이 널렸는데 그들이 공정하다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 시험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수능 시험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시험지로 모두가 다 똑같이 치잖아. 근데 차별이 어디 있어? 누가 너한테 수능 시험 보지 말라 그랬어? 너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 가거나 의대 가면 될 거 아니야. 네가 공부 안 했으니까 네 잘못이야. 이렇게 가는 거야. 공무원 시험 똑같은 날 똑같은 시험지로 똑같은 시험 치잖아. 근데 차별이 어디 있어? 여자가 차별받아? 장애인이 차별받아? 아, 차별이 어디 있어? 똑같은 날 똑같은 시험 치지. 너도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수능 시험 쳐, 공무원 시험 쳐, 정규직 돼. 이렇게 말하며 시험 전의 상황, 시험을 보는 중의 상황, 시험 끝나고의 상황, 이 모든 것에 차별과 억압을 한마디로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세상.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말하는 공정은 오로지 시험주의적인 공정입니다. 시험 칠 기회는 줬잖아,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에 저항을 해야 되는데 저항할 수 있는 관점조차 주지 않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정상이라는 기준을 쫙 그어놓으면 그 정상성에 도달하는 사람들은 쓸모 있는 사람, 기준에 미치는 사람, 효율적인 사람, 역량 있는 사람, 기능이 있는 사람, 쓸모가 있는 사람, 우월한 사람이 되고 그 선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반대말들, 비정상이야, 비효율적이야, 능력이 없어, 너는 부족해, 쓸모가 없어, 열등한 사람이야, 이런 딱지를 붙인 채로 살게 됩니다. 이 딱지는 떼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속 그 딱지가 나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런 딱지를 붙여서 살게 되는 사람들의 이제 대표적으로 장애인, 성소수자, 여성, 저학력,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국가폭력의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죠. 국가는 이 사회에 쓸모 있는 사람과 쓸모 없는 사람을 나누고 쓸모 없는 사람으로 규정된 사람들을 집에만 있어도 되는 사람, 병원에 갇혀서라도 되는 사람, 아니면 이 사회가 쓸모 있는 사람과 쓸모 없는 사람을 나누기 위해서 격리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우리 형제복지원 같은 국가폭력의 국가수감시설의 피해자들도 이런 규정을 당하고 딱지를 붙인 채로 시설에 갇히게 된 겁니다. 지금도 장애인들이 병원의 시설에만 갇혀 살아서 사회에 함께 살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은 동일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가부장적인 관점과 자본주의 관점과 완전히 맥을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생학과 인종차별적인 관점이 여전히 우리들의 곁에 살아서 숨쉬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우생학은 선생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인간이 우월한 사람과 열등한 사람이 있다는 구분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인종차별은 인간을 종으로 나눠서 이것도 우월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걸 종으로 나누듯이 구분하는 것을 인종차별이라고 하는데, 우생학과 인종차별이 옛날에 끝난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2025년 한국 사회도 여전히 우생학적인 구분과 인종차별적인 구분이 살아서 우리를 억누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 중심, 생명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돈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돈을 버는데, 기업이 돈을 버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인간은 쓸모없는 인간으로 여전히 그것은 규정할 수 있고, 우리도 슬프게도 우리는 자본가가 아니지만, 재벌이 아니지만 노동자지만 자본의 관점으로, 재벌의 관점으로 세상을 느끼며 바라보며 익숙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서 나도 모르게 그들의 생각과 의식을 동일하게 하고 가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혐오라는 것이 사실 이제 혐오라는 단어도 이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는 단어라서 혐오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텐데, 혐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쓸모없는 인간을 규정해놓고 쓸모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어도 된다는 생각이 혐오입니다. 또는 쓸모 있는 사람보다 덜 중요하다는 생각이 혐오입니다. 예를 들어 여성 혐오라고 해보면, 여성 혐오는 여성을 싫어한다는 뜻이 아니라 남성보다 여성이 덜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결국에 여성은 가정에, 국가에 덜 중요하다, 덜 중요한 위치에 있어도 된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일터보다 가정에 있어도 된다. 고위직보다는 그냥 평범한 그냥 낮은 직급에만 있어도 된다. 정치인에는 여성이 없어도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정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중요하니까 장소는 남자여야 되고 아들이 있어야 되고 딸보다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지금은 많이 2025년은 줄었는데 80년대, 90년대에는 성별 감별에 의한 낙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남자가 태어나는 비율이 여성이 태어나는 비율보다 16%나 높았을 정도로 116명, 여자 100명이 태어날 때 남자 116명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100명당 16명의 여성은 어떻게 된 거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못한 겁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아들이 딸보다 귀하다, 중요하다,
우월하다는 생각이 이 사회에 깔려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누가 누구보다 중요하다, 더 필요하다, 우월하다,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혐오라는 것이죠.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열등하다, 필요 없다, 덜 중요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사회에서 학교에 가지 못해도, 전철과 버스를 타지 못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도, 취미생활 하지 못해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이해되고 인정되고 순응하게 되는 것이 장애에 대한 혐오입니다. 그것이 더 나아가서 엄마가 자녀를 임신하면 병원에서 뭐 해주냐? 선생님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세요? 엄마한테 뭐 해줍니까? 초음파 검사로? 기형아 검사, 장애인 검사, 유전병 검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검사 결과 그런 게 있다고 나오면 안 낳아도 된다고, 낙태를 해도 된다고 말해줍니다. 얘가 태어나도 힘들고 부모님도 힘드세요 라고 말해줍니다. 이 사회에 없어도 되는 존재, 없었으면 좋겠는 존재로 인정되고 그렇게 우리가 수긍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억압의 사다리입니다. 선생님들한테도 한 장씩 나눠드렸는데요. 고정관념부터 시작입니다. 이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이야, 쓸모없는 사람이야, 덜 중요한 사람이야 라 같은 생각들이 감정과 태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곁에 있으면 나는 불편해, 억울해, 이 사람들 때문에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 거야 라 같은 감정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럼 내 태도가 나빠집니다. 태도가 나빠지면 차별이라고 하는 말과 행동으로 안 좋은 말과 행동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만 그렇게 안 좋은 말과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사람에게 안 좋은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걸 억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식의 축과 무의식의 축이 동시에 있는데요.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과 저는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이주민한테 막 나쁜 말 써가지고 막 가짜 뉴스 막 혐오 표현 같은 거 써가지고 막 카드 뉴스 예쁘게 만들어서 막 카톡으로 돌리고 이런 분 없으시죠? 우리는 그렇게 의식적으로 나쁜 말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도 주변에 이주민들 보면 뭐 예를 들어 흑인이나 중동에서 온 사람 보면 무서운 감정이 살짝 든다든지 노숙인을 뭐 피하고 싶다든지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나도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이 든다든지 하는 생각이 내 안에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 무의식적인 축이 작동하는 겁니다. 왜 무의식의 축이 작동하냐면 우리도 이 사회에서 30년, 40년, 50년 살아왔기 때문인 거죠. 그게 학습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 의식의 축은 누구냐면 일부러 여성 성소자, 장애인, 이주민, 중국인 이런 사람들한테 나쁜 말 하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있죠. 특히 정치인, 표를 위해서 여성을 공격하고 장애인을 공격하고 이주민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인들 중에서도 있습니다. 언론인들 중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돈과 표 이렇게 이윤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수자들을 공격하는, 혐오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쪽 축에, 의식적인 축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축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억압의 사다리를 혐오의 피라미드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억압까지 지금 차곡차곡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폭력과 집단학살을 얹혀놔서 제가 혐오의 피라미드라고 그려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억압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언어적 폭력, 육체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들을 이 사회가 해결하지 않는 겁니다. 알면서도 해결하지 않아요. 그들을 계속 착취하고 그 상태에 있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폭력이 일어나도 해결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국가가 여성이 언어적 폭력, 성폭력, 육체적 폭력, 경제적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거 우리 사회가 모르나요? 알죠. 근데 해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언어적 폭력, 육체적 폭력, 경제적인 폭력 착취 당하고 있다는 걸 모르나요? 알죠. 근데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폭력의 옛날에 독재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피해자가 생존자가 있다는 걸 모르나요? 알죠. 해결하지 않는 겁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 폭력적인 상태를 그대로 둬야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인식도 계속 나빠지고 위험한 사람으로, 무서운 사람으로, 잘못된 사람으로 본인의 삶을 결과로 이 사람들이 책임지고 있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믿게 만들어야 문제의식이 사람들 속에 없어지고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폭력적인 상태를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그 폭력적인 상태에 계속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집단 학살을 당해도 괜찮은 사람들로 여겨지게 만듭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혐오의 끝단에 있는 거고 가장 무서운 부분인데, 이것을 제가 예로 홀로코스트, 독일의 나치 정권 때 있었던 홀로코스트 다 아시죠? 홀로코스트와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형제복지원과 같은 국가의 이제 수용시설에 의한 국가 폭력으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독일의 나치 정권 때 우월한 사람들만 남겨놔야겠다는 우생학적인 생각과 접근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직후에 이제 더 이상 전쟁 같은 건 있어서는 안 되고 우월한 사람들만 남아서 똑똑하고 착한 사람들만 남겨야 돼. 이런 우생학적인 접근이 시작됐는데, 인종과 장애와 성적 지향을 기준으로 사람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백인의 파란 눈에 금발머리를 가진 아리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순수 독일인이라고 생각했고, 이 아리아인인 이 민족의 사람들만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폴란드인 같은 사람들은 우리 민족과 섞이면 안 돼. 그럼 우리도 옛날에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튀기라는 표현들이 있었고, 섞이면 더럽다, 열등하다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옛날 말인데 지금도 뭐 혼혈인이라는 표현이 있고 튀기나 잡종이란 말은 이제 잘 안 쓰지만 우리도 섞이면 안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독일인들이, 나치들이 가지게 되면서 우리와 저 이주민들은 섞이면 안 돼 이러면서 이주민들을 분리하기 시작하고 격리하기 시작하고 결국에 잡아넣기 시작하고, 잡아넣은 수용시설에서 가스실을 만들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도 다른 인종을 가진 사람, 다른 민족을 가진 사람 잡아넣을 때 장애인들도 잡아넣습니다. 쓸모없는 사람, 일 못하는 사람, 돈 못 버는 사람, 그리고 국가에 돈만 쓰는 사람, 국가의 세금만 축내는 사람. 국가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캠페인을 벌여서 사람들의 인식까지 그렇게 하게 만들었습니다. T4라고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정상가족, 요즘에 정상인이라는 표현 안 쓰는 거 아시죠? 다 비장애인이라고 불렀는데, 장애가 없는 정상인들 4인 가족, 5인 가족이 먹고 살 그 돈을 중증 장애인 한 명을 먹여 살리는 데 쓴다 라고 사람들한테 계속 말하면서 너희들의 세금을 왜 장애인한테 써야 되냐, 이렇게 억울한 마음을 심지어 국가가 국민들한테 일부러 불어 넣어줍니다. 그러면서 그 가스실에 이주민들, 유색인종을 잡아갈 때 장애인들을 잡아가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편감을 줄여준 거죠. 그리고 동성애자들도 잡아갑니다. 동성애자 남자들은 결혼해서 애를 안 낳기 때문에 쓸모없는 인간이야, 가정과 국가를 파괴라고 하면서 가스실에 같이 잡아가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유색인종,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들을 같이 죽였습니다. 그게 이제 홀로코스터인데, 우월한 사람이 있다, 열등한 사람이 있다는 생각과 그들은 나에게 해를 끼친다는 느낌과 태도, 그리고 차별, 억압, 폭력이 결국에 집단 학살까지 가게 만든 겁니다. 형제복지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독재 정권 때 전두환이었죠. 전두환이 서울 시내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서울 시내는 깨끗해야 되고 정상적인 모습, 깨끗한 모습, 우월한 모습만 보여줘야 되는데 길거리에 불황자들 있으면, 노숙인들 있으면 안 돼. 그냥 가난한 사람 있으면 안 돼. 돌아다니는 정신장애인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서울에 보이면 안 된다고 해서 잡아다가 가두고 격리시켜 놓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만 알았습니다. 근데 요번에 넷플릭스에 나는 이제 생존자다라는 거 보면서 실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잡혀갔다는 것은 저는 이번에 부끄럽게도 넷플릭스를 보고 처음 알았는데,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고 효율적인 인간, 그렇지 않은 인간 나누고 사람을 가둬서 격리하고 때리고 일시키고 착취하고 도망간 사람 죽이고 때리고 했던 일들이 국가에서 일어난 것이 형제복지원입니다. 지금도 장애인들에게 일어나고 있고요. 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설에 갇혀 살고 있고 병원에 갇혀 살고 있고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지 못하는 모든 수용시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형제복지원 사건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가족들과 살고 싶다,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다라는 운동을 탈시설 운동이라고 합니다.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살아야 되고 병원에서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 사회가 시설 사회이기 때문인 거죠. 탈시설 사회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들이 버스도 탈 수 있고 전철도 탈 수 있고 학교도 다닐 수 있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일자리도 구할 수 있고 그 사람의 능력, 역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성과 장애인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래서 아까 이미 지금 얘기를 하면서 여러 예시로 다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 못하다라는 고정관념이 성별 감별에 의한 낙태까지 갓선 것이고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지금 시설 사회를 만들고 또 유전자 검사, 기형아 검사를 통해서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경험하셨고 생존하셨고 또 주변에 목격자로 존재하고 있는 이 국가의 수용시설에 의한 격리시설에 의한 국가폭력의 피해가 홀로코스터처럼 전 세계적인 국가적인 사건과 우리나라의 사건도 연결되어 있고 또 지금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 시설 수용의 문제, 시설 사회 문제 그리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누가 또 시설에 가야 되는 것처럼 당연하게 믿어지고 있죠? 노인!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70세가 됐어요. 그럼 80세가 됐어요. 그러면 어디 가셔야 되는지 고민해요. 다 같이? 요양병원 가셔야 되나? 요양시설 가셔야 되나? 왜냐하면 내가 모실 수가 없어. 둘이 맞벌이를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 치매가 왔어. 몸을 못 움직여. 아니면 치매가 왔어. 그러면은 둘 중에 한 명이 일을 그만둬야 되는데 일을 그만두면 생계가 안 되면 우리 집안이 망해. 기둥뿌리가 흔들려. 그러면 이분들을 돌봐줄 분이 없는데 그럼 어디 가야 돼? 그럼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시설에 가지 않아도 되는 사회. 결국에 나도 시설에 가지 않아도 되는 사회와 연결되거든요. 그러면 장애인과 노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 국가가 우리 사회가 우리 공동체가 다 함께 돌보는 사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돌보고 너도 나를 돌보고 우리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모두가 모두를 돌보고 아무나 아무를 돌보는 사회가 돼야 됩니다. 착취와 폭력이 기반이 아니라 돌봄이 기반이 되는 사회가 돼야 되고 이 돌봄 중심으로 사회가 돌아가야지 이윤 중심으로 사회가 돌아가게 되면 지금의 사회는 유지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나눠드린 종이 보시면 사회적 정체성 표라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표 한번 같이 봐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 표로 돼 있는 거 있거든요. 그림 2장에 표 1장인데 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표를 봐주시면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 정체성이 있을 거예요. 14가지 종류의 정체성이 있는데 인종, 민족,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장애, 질병, 외모, 지역, 학력, 학벌, 소득 수준 쫙쫙쫙쫙 있습니다. 요거 한번 봐주시면은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또 그리고 특권 그룹과 억압 그룹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특권 그룹에도 속해져 있고 억압 그룹에도 속해져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내가 항상 억압 그룹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특권 그룹에만 있지도 않다는 것을 자각하고 인정하고 성찰할 때만이 내가 어떤 그룹에서는 차별받는 억압 그룹에 있을 때 그 그룹에서 무엇을 할지를 알 수 있고 또 내가 누군가를 차별할 수도 있는 특권 그룹에 속해져 있을 때는 이 그룹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차별받는 사람이 없어질 수 있는지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최대한 빨리 맞춰드리기 위해서 아주 자세히 들어가진 않겠지만 선생님들이 한 줄 한 줄 내려가시면서 눈으로 살펴보시면서 내가 어느 그룹에 있는지 눈으로 한번 체크를 쭉쭉쭉쭉 해주세요. 예를 들어 제가 백인, 유색인종 뭐 이렇게 첫 번째 줄은 있으실 거예요. 내가 백인이 아니면 유색인종이거든요. 유색인종에 있다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억압 그룹입니다. 근데 한국 사회로 내려와 보면 내가 순수 한국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한국인이지 않습니까? 이주민이나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그럼 한국인으로서 한국 사회에서 존재할 때는 민족적으로는 또 특권 그룹에 속하게 됩니다. 이렇게 눈으로 한 줄 한 줄 내려오시면서 내가 특권 그룹에 속하는지 억압 그룹에 속하는지
또는 경계그룹에서. 경계그룹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특권그룹으로도 보여질 수 있고 억압그룹으로 속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경계그룹에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번 눈으로 쭉 체크해 주세요. 남자는 이게 성소자 용어나 다양한 모르시는 거는 그냥 모르시는 대로 넘어가 주세요. 모든 걸 다 정체성마다 하나씩 설명하면 오늘 길어지니까 짧게 맞춰드리기 위해서 아시는 것만 눈으로만 체크를. 눈이 나빠 한 개도 안 보이는 거. 그러시구나. 더 크게 뽑아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보이시는 분들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쭉쭉쭉쭉 내려오시면서 남성이면 남성, 여성이면 여성, 또는 동성애자면 동성애자, 이성애자면 이성애자. 학력 학벌도 고학력이면 고학력, 저학력이면 저학력. 빈곤층이면 빈곤층, 중산층이면 중산층. 이렇게 쭉쭉쭉쭉 한 줄 한 줄씩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을 보는 게 목표입니다. 한 줄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특권 그룹인 사람이나 전부 다 억압 그룹인 사람은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걸 새기시면서 한번 쭉 잠시만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변 분들과 벌써 대화를 나누신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살짝 엿들었는데 종교에 대한 부분과 나이에 대한 부분을 나누셔서 재미있는 부분을 이미 나누셨습니다. 이 특권 그룹과 억압 그룹, 경계 그룹 나누는 기준 때문에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는 건데요. 특권 그룹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부와 명예와 네트워크에 다가가기 더 쉬운 입지에, 고지에 있는 사람들을 특권 그룹이라고 뒀고, 자기가 정상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특권 그룹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누가 가장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힘이 있죠? 종교에서? 기독교, 개신교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종교라고 주장할 수 있는 종교가 한국에서는 개신교, 천주교, 불교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개신교가 가장 정치적인 힘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와 정치가 이제 결합해가지고 하는 문제들도 발생하고는 하는데,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소위 본인들이 정상적인 종교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을 거기다 넣어놨고요. 그들이 보기에, 그들이 규정하기에 이 종교는 이상한 종교야, 나쁜 종교야 라고 말하는 종교들을 억압그룹에. 전 세계적으로는 사실은 무슬림이 인구수가 두 번째로 많은 종교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미국과 생각을 같이 하기 때문에 테러리스트다, 또 나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돼서 무슬림이나 힌두교나 또는 여러 개신교가 말하는 사이비 종교라는 것들이 이제 억압 그룹에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종교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중간 그룹에 넣어놨습니다. 청년도 사실 어떤 분들은 이제 5, 60대 되는 분들은 야, 청년이 최고야, 청년이 특권 그룹이야, 아무나 다 할 수 있어, 건강하고 도전도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경제, 정치, 사회적인 힘이 우리나라에 누구한테 제일 많습니까? 그렇죠. 장년이나 5, 60대 남성에게 제일 많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선생님들 정치인도 누가 제일 많아요? 청년이 많습니까? 5, 60대가 많습니까? 5, 60대가 많죠. 그래서 정치인, 대통령도 거기서 나오고 국회의원도 거기서 나오고 장관도 거기서 나오고, 그다음에 경제인들도 재벌들도 보시면 재계 인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보시면 다 그 나이대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힘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이제 특권 그룹이기 때문에 그렇게 육체적인 힘이나 에너지가 누구에게 있느냐가 아니라 그런 기준들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이는 또 재밌는 게 누구나 어린이, 청소년으로 억압 그룹에 있다가 청년 그룹으로 경계 그룹에 갔다가 이제 5, 60대로 특권 그룹에 갔다가 노인이 되면 다시 억압 그룹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나의 일생에 억압 그룹과 경계 그룹과 특권 그룹과 다시 억압 그룹을 모두 다 경험하는 그룹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노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몸이 약해지고 질병이 생기고 장애가 생기면서 누구나 또 장애인이 되는, 현재 일시적으로 비장애인으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누구나 예비장애인이고 나도 장애인이 될 몸을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차별과 배제와 폭력을 경험하는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주 중요하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표만 하나 더 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8시 15분까지라고 하셨는데 8시에 마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표 하나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억압의 탁자라는 것도 그림을 나눠드렸는데, 억압의 탁자는 선생님들 테이블 보시면 테이블은 다리가 4개로 되어 있잖아요. 이 4가지가 억압을 공고하게 유지하는 힘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사다리를 하면서는 누구에게 특권이 있는지 누가 억압을 받는지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성과 장애인으로 가장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할게요. 장애인이 억압을 받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못 다니고 직장도 못 가고 취미생활도 못 하고 버스도 전철도 못 타요. 이것은 마땅히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되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거죠. 이게 억압하기입니다. 이 사람들을 억압함으로써 누가 특권을 받냐? 네가 당연한 인간의 표준이야, 네가 정상이야 라고 이 사회에서 얘기되는 비장애인들이 특권을 부여받는 겁니다. 비장애인들은 아무 생각도 안 해도 버스, 전철, 화장실 같은 기본적인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하는 대중교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누구나 그냥 탈 수 있어요. 이용할 수 있어요.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강연이 있고 행사가 있다고 했을 때 내가 거기 갈 수 있나? 이걸 고민하지 않았다면 비장애인으로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버스도 탈 수 있고 전철도 탈 수 있고 거기 엘리베이터가 있든 없든 소극장이라는 데는 나는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생각도 안 했다면 그건 특권인 겁니다. 생각도 안 해도 살아도 된다는 게 특권인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2개 다리를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뭐냐면 하나는 내재화된 우월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재화된 억압입니다. 내재화된 우월성은 어떻게 작동하는 거냐면 비장애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런 사회는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장애인들만 당연하게 정상적으로 보편적인 인간으로 존재하는 게 어쩔 수 없잖아. 야,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봐. 그러면 비장애인 뽑지 장애인 뽑냐? 그럼 느려가지고 일도 못하고 답답하게 언어 소통도 안 되고 그런 장애인 너 같으면 뽑겠어? 아, 나 같으면 비장애인 뽑지. 너도 사장님이라고 생각해봐. 이렇게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걸 누군가 누리지 못하는 걸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걸 내재화된 우월성이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재화된 억압은 뭐냐면 장애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 탓이야. 어쩔 수 없겠구나. 내가 느리니까, 내가 장애가 있으니까 이런 취급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야.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것을 내재화된 억압이라 해요. 그래서 이거를 구조의 문제, 차별, 폭력적인 것이라고 생각 안 하고 내가 장애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겠구나. 내가 노력을 해서 장애를 극복하든지 아니면 집이나 시설에 사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내가 돌아다니는 사람들한테 민폐잖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 억압의 구조를 내가 내재화, 내면화한 겁니다. 성별로 다시 한 번만 설명하고 선생님들 잠깐 짝꿍 대화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들과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억압과 특권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이 아직도 2025년 옛날 선생님들 생각해보시면 70년대, 80년대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여성이 남성보다 취업이 안 되고 승진이 안 되고 임금 격차가 40%나 나서 전 세계 선진국들 연합 중에 OECD 국가에서 남녀 임금 격차가 아직도 제일 큰 나라고요. 그다음에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같은 것도 여성들이 아직도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여성이 억압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성은 그런 걱정을 잘 하지 않고 삽니다. 남성이라는 성별만으로 여성보다 취업이 안 될 거라거나 승진이 안 될 거라거나 임금을 적게 받을 거라거나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성폭행 당할 거라거나 화장실 이용하는데 디지털 성착취, 몰카라고 예전에 불렀던
영상이 찍어서 내가 소변 보고 대변 보는 게 유포될 거라고 걱정하며 사는 남자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당연하게 일상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아까 우리 선생님들의 용어로 하면 꿈과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그냥 당연하게 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이 남성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특권 그룹인데, 그러면 이제 내재화된 우월과 내재화된 억압은 뭐냐면 남성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가 힘이 세니까, 남자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니까 남자가 이런 위치에 있는 건 당연한 거야. 어쩔 수 없잖아. 남자가 이제 아들이 있어야 대를 잇고 제사도 지내고 가정의 기둥이니까 아들이 더 필요한 건 맞잖아. 이렇게 인식하고 그걸 당연화하고 있다면 그것이 내재화된 우월성입니다. 여성들이 만약에 여자들이 좀 힘도 약하고 집에서 애도 봐야 되니까 취업이 안 되고 승진이 좀 안 되고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잖아. 이거는 여자들이 감수해야 될 일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내면화시킨 겁니다. 억압을. 우리 시대의 여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근데 어머니 시대, 할머니 시대를 생각하시면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믿었던 분들이 많죠. 그 시대적인 상황이고 그 시대엔 그렇게밖에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여자의 위치는 여기야. 그것을 내면화된 억압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로 가지고 다시 우리 국가폭력의 희생자를 본다면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쓸모없는 사람, 부적절한 사람, 치워야 될 사람, 국가가 보여주기 싫은 사람들이라고 낙인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낙인과 더불어서 실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그냥 경찰이 돈 받으려고 시설이 돈 받으려고 막 사람들을 가뒀던 것인데 그런 폭력들이 있었던 것을 억압이라 한다면 내재화된 억압은 뭐냐면 길거리에 노숙인으로 있었을 때 지적장애인이라서 그냥 돌아다녔을 때 아니면은 청소년인데 뭐 불량해 보였다는 이유로 잡혀갔다고 했을 때 이것이 국가의 폭력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내 행실에 문제가 있었겠지. 내가 길거리에 앉아 있었으니까 내가 잡혀갔겠지. 어쩔 수 없었다. 내가 그럴 만한 이유가 나한테 있었다라고 믿었던 기간이 있으시다면 그 기간에 나에게 작동했던 것이 내재화된 억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국가에 의한 폭력이 시설이 문제인지 몰랐던 사람들이 누리고 있었던 특권, 내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내 인생을 살 수 있고 희망과 꿈을 꿀 수 있었던 게 내가 노숙인이 아니었으니까, 내가 부잣집에 살았으니까, 내가 비장애인이었으니까 나에게 그런 권리가 주어진 것은 당연한 거야. 저 사람들이 못 누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그 특권 그룹에게 내재화된 우월성이라는 게 작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폭력의 희생자들, 국가폭력의 생존자들에게 적용해서 이 테이블을 보신다면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잠깐만 짝꿍 대화하고 1, 2분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표 3가지, 사다리, 탁자, 그 다음에 사회적 정체성 표를 보고 느끼신 점이나 새롭게 알게 되신 점이나 원래 알고 있었지만 이 표 이론들에 의해서 정리가 된 것이 있는지, 옆에 짝꿍 지어서 둘씩 또는 둘이 안 맞으신다면 3명이 앞뒤를 돌아서나 양옆에 사람들과 잠깐 1, 2분 동안만 대화하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대화 2, 3분만 해주시고 제가 종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받아왔지. 집도 저도 없고 뭐 교육적으로 그렇고 뭐 당연한 걸로 막 받아줘. 사별도 마찬가지고 항상 남보다 뒤처졌다고 생각해. 내가 워낙 못났으니까 포기하고 살았지. 고정관념 그래. 생각이 나는 너무 사회에서 뒤처진 사람이다. 한 단계 높이 하려면은 너무 어렵고 힘들고 안 되더라. 네. 맞습니까? 개개인의 생각에 분명히 못 살고 있는 우리는 힘이 없었잖아. 힘이 없어. 부모는 있었지만 형제는 있었지만 그 잡힘으로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느끼고 세상을 살았지. 감정, 우리의 감정을 내면적으로 표현을 못했지. 왜? 표현을 하면 탈을 하는 거야. 힘이 없었어요. 같이 살아가는 거야. 특히 너무 어린 나이였으니까 힘 있는 자가 한마디로 독재를 할 수 있는 그 시절이었습니다. 너무 정보가 없다 보니까는 맞아. 그거는 힘이 없었지 사실. 본인 안점이라는 생각은 그런 것 같아. 워낙 정보가 없다 보니까 본인 관념은 개개인의 문제를 하면 사회 구조가 되니까 그게 더 많고 왜 사상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우리는 너무 사상이 언제 일어난 줄 알고 있냐? 이건 뭐야? 사삼이라는 이 정체성이 언제 일어나면 그 우리나라가 6.25 지나고 6.25 지나고가 아니고 외정시대부터 개방돼가지고 1943년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정권 잡아가지고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 기준이 4.3의 최고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이 세상의 구조가 그 당시 제주도에 애들이 죽은 애들이 있어. 8살, 6살, 몇십만 명 죽었다고 아니야. 14만 4천 명이 죽었어. 월마다 학살이 일어났거든. 왜? 그 애들은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당했어? 정부에서 빨개로 뒤부시는 거야. 그래서 죄 없는 어린 애들이 빨개지게 했어. 일부분이 빨개였어. 그 빨개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억울하게 도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실제로 남노당은 별로 안 좋고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4.3 사건 일어날 때 동기가 바로 청년단 들어봤어? 청년단을 누가 만들었을까? 그걸 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정재도 하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직 나누실 이야기가 훨씬 더 풍성하고 많으실 텐데 제가 조금 빨리 끝내드리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 앞에서 몇몇 조만 잠깐 엿들었는데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모자라서 이렇게 사는 거다라고 믿고 살아가셨던 기간이 많으셨다고 길었다고 얘기해 주신 말씀을 듣고 또 저의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표를 보니까 다양한 정체성이 있고 다양한 특권그룹과 억압그룹에 속하게 되고 또 내재화된 억압이 더 무서울 수 있겠다. 우리가 그걸 깨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얘기도 나눠주시고 4.3 사건을 말씀해 주시면서 또 빨갱이로 낙인 찍고 그 편견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남아있는가. 지금도 평등, 복지, 인권 이렇게 얘기하면 빨갱이라고 그러거나 중국이라 그러거나 뭐 북한으로 가라 이러면서 아직도 그런 얘기 못하게 레드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들, 빨갱이 공포증 아직도 한국 사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딱지 붙이기, 낙인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회를 꿈꿔야 할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를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누는 사회 속에서 이제는 그 사회를 넘어 함께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모두가 함께 일상을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그리고 그 사회가 만들어지려면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 해야 할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시간 마쳤으면 좋겠고 또 내일도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